화면 공유하지 않는 그럴 때 가상 스튜디오를 조금씩 사용하고 그 이외에는 보통 하는 줌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가상 스튜디오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강의를 하기에도 적합한 프로그램이고요. 또 무엇보다 좋은 것이 수업을 촬영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잘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 6, 8 현재는 7명, 한 명이 더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출석을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가영 쌤 왔을까요? 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김가영 쌤이 인사를 안 한 것 같죠? 자, 김가영 쌤 어디? 네, 안녕하세요. 저 20학번 김가영입니다. 아, 성북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얼굴을 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전혀 얼굴이 낯익질 않네요. 그래도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김가영 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현랑 쌤 금방 얘기하긴 네, 했죠. 교수님. 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정두균 쌤, 그러니까 네, 예 교수님 그래요 정두균 쌤. 그 다음에 정웅수 쌤, 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정찬양 쌤, 네 안녕하세요 정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현 쌤, 네. 김정현 쌤, 우리 김정현 네 쌤, 안녕하세요 네 김정현입니다. 김정현 쌤이 거기가 있죠. 자, 김혜인 쌤, 김혜인 쌤이 안 왔군요. 네, 네. 왔네. 안녕하십니까. 김혜인 쌤 네. 지금 검체 사고 네. 있군요. 네,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혜인 쌤 어떻게 준비하는데 어렵진 않았나요? 네, 일단은 제가 그 어플을 오늘 가입해서 예. 제가 과제 제출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 가입하도록 오래전에 연락이 갔는데 어떻게 가입이 상당히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승희 선생,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루리 선생,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온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할 것은 그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떻든 지금 이제 2학기차, 3학기차인 여러분들도 있어서 또 4학기차가 있으니까 4학기차는 아마 전부 다 논문 주제를 잡아서 논문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1학년 신입생들 경우에는 오늘이 첫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학원 진학할 때 가장 큰 목적은 논문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은 이 논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즉 이론 생산자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하고 강의하면서 몇 가지 그 교수법에 대한 얘기도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내 블로그에 가면 약 2,000개 가까운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 글을 잠깐 소개하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내용들을 같이 여러분하고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걸 이쪽으로 옮겨서 같이 이것만 따라가냐? 어떻게? 전체가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이 전체를 가지고 갈게요. 근데 얘만 가버리는구나. 전체를 가져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전체 가져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이 글은 내가 내 스스로 코를 꿰는 글이고요. 지금 이제 제대를 얼마 안 두고 있는데 한 학기에 지금 15학점 강의를 하게 된 이게 이 여러분 공부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책부터 진행을 할게요. 이 블로그에 가면 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책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이제 공부에 관한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한 것이 있는데 대학원에 다니는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학습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실은 명확하게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습에 관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든 대학원 다니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법을 알아야 되니까
이 공부하는 법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지금 내가 요약해 놓은 파일을 올려놨기 때문에 한 20페이지가 넘어요. 일단 요약된 걸 읽어보면 감은 올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 책을 빌리든 사든 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법을 터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로 인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출. 자, 우리 오승희 쌤, 인출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교육과 관련된 건 아니요, 뭐든지 인출 그럼 떠오르는 거. 은행이 떠오릅니다. 네? 은행이 떠오릅니다. 그죠. 현금 인출기 떠오르죠. 뭐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현금 인출기가 떠오르는데,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인출 그러면 현금 인출기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시험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인출이라고 하는 개념이 뇌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지금 학습이라는 걸 하는데, 먼저 그러면 학습이라는 것은 뭐가 학습인가? 가르침과 배움은 어떻게 다른가? 서로 별도의 행동인데요.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내가 가르친다고 여러분이 배우는 건 아니라는 것은 삶 속에서 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배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가르치는 것만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배움은 별개의 행동인데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러할까? 그랬을 때 뇌과학적 관점에서 학습이 뭔가를 바라보면, 학습은 그냥 내가 지금 열심히 얘기해서 여러분 귀에 들어오면 그게 학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떨 때 학습이 되었다고 할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학습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차근차근, 기왕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정말 제대로 해가지고 사회에 의미 있는 인재가 되면 좋잖아요. 자,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을 때 학습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다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 속에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뇌의 관점에서 볼 때 학습은 어떨 때 학습이 일어나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뇌가 있는데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이야기가 여러분 청각을 통해서 이제 뇌로 들어가고, 그러면 뇌로 들어가는데, 뇌로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내가 그것이 나의 사고의 폭을 넓혀주거나 나의 지식의 폭을 확장시켜주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많은 소리가 들어오지만 그 소리가 언제만 나의 것이 되냐면, 내가 집중을 해서 그것의 의미를 분석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사유 활동을 전개할 때 학습이란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에서는 학습이란 자신의 뇌를 활용하여 사유한 결과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뭐 교육, 꼭 교사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조직의 팀장으로서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것은 바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입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이 가르치고 배우는 건데, 언제만 상대방에게 배움의 효과가 나타나냐면 상대방이 자신의 뇌를 활용해서 내가 전달하는 내용을 직접 사유하고 그 사유한 결과로 이제 학습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뇌를 활용하면 뇌에서는 시놉시스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 뇌가 시놉시스가 결합한데, 그 결합한 것이 바로 뇌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하드웨어와 우리 인간의 뇌와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OS 시스템은 컴퓨터 하드웨어나 인간의 뇌나 똑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 뇌는 백지가 아니고 OS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고? 무슨 말이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인간 뇌에 이미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텅 빈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한 번도 뱀을 본 적이 없는 원숭이, 아기 원숭이에게 모니터상에서 뱀이 쫙 나타나면 원숭이가 난리가 납니다. 겁에 질려서. 그러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원숭이는 뱀을 인지하는 것일까? 이미 원숭이 뇌에는 위험한 존재에 대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어떻게 반응하고 도망가야 할지 생존에 필요한 시스템이죠.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정말 세차게 빨 수 있도록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왜 어렸을 때 언어를 배우라고 하냐면 우리 뇌는 이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언어의 뇌는 일정 연령이 되면 축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미국에 갖다 놓든 러시아에 갖다 놓으면 3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의 언어를 아주 쉽게 습득해서 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제 말할 수 있는 단계 아이들 같은 경우. 근데 성인은 그 뇌가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바로 할 수가 없고요. 이제 타고난 프로그램이 아닌 인간의 이성, 인지의 뇌를 이용해서 일일이 그 언어를 논리적으로 습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언어 습득도 힘들 뿐더러 안 쓰면 바로바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근데 물론 어린 시절에 배운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 어떤 언어를 하나 배웠는데 3개월 동안 그 지역에 가지고 이제 영어를 내가 하게 됐다. 귀국해가지고 영어 하나도 안 쓰면 뇌에서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뇌를 배울 수 있는 뇌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깔려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컴퓨터가 같아요. 컴퓨터에도 OS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 다른 프로그램을 넣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는 소프트웨어를 깐다고 해서 하드웨어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뇌는 어떻다고요?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내가 사유를 하면 뇌 자체가 만들어져요. 시놉시스가 결합해서. 그래서 인간의 뇌와 이 컴퓨터가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의 뇌라는 것은 하드웨어 자체하고 소프트웨어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계속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면 따라서 뇌가 새롭게 결합된다. 이 점에 있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구분되지 않는 게 인간 뇌의 특성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오면 내가 거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돌고 돌아서 그 말까지 갔냐면요. 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뭘 학습했다. 한 번 그래서 내가 사유를 했으면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내 것이 되었다는 의미는 내가 끄집어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다. 학습에서는 전이라고 하죠. 전이를 할 수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자꾸 끄집어내줘야 되고요. 끄집어내주는 것, 말 그대로 인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지금 이제 교사들은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교사가 아닌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회고해보면 고등학교 때 50분 수업이면 45분은 선생님이 가르치고 5분 동안 인출 활동을 꼭 했어요. 근데 잘못된 교사들은 그 활동을 하지 않아서 제자들이 학습하는데 장애 요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5분 학습하고 나면 5분 동안 인출을 하는데 이때 인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나의 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꺼내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출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은 필기시험을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구술로 선생님이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핵심 키워드를 한번 최대한 얘기해 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끄집어내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시험 볼 수도 있고 객관식 OX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키워드를 쭉 적어 볼 수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나리오 형태로 적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끄집어내 놓으면 그 길이 생겨서 훨씬 더 그 다음에 끄집어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1시간 수업을 할 때 45분 하고 나서 5분 동안 인출 활동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에 학습 효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크다. 이렇게 연구 결과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 혹시 자꾸 끄집어내 주어야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누구의 망각곡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김연랑 쌤. 에빙하우스입니다. 네, 에빙하우스. 에빙의 망각곡선. 그게 바로 자꾸 인출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그날 하루 종일 배웠던가 매 시간마다 인출하고 저녁에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기 전에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배웠던 걸 한번 인출을 또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끝날 무렵이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웠던 것을 한번 또 인출을 해주게 되면 이제 아이들은 벌써 3번의 인출을 거쳤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것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월말고사라는 것을 예전에 봤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월말에 그 한 달 동안 배웠던 걸 쭉 인출해서 같이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아이는 그걸 더 오랫동안 간직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이상하게 하여튼 이것들이 어디서 그렇게 엉터리 같은 저기를 가져왔는지 시험을 못 보게 해버리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인출을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분명히 내가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진학하면 중학교 교사들은 아주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초딩들이 아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인출을 안 했으니 뭐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한 10여 년 이상 동안 진보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거의 돌대가리로 만들어가는, 그게 이제 요새 나타나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 급증입니다.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애들을 고통스럽게 공부는 많이 시켜놓고 나서 끄집어내는 연습을 안 해준 결과 그 단기 기억들은 뇌 속에서 이미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뿐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인출입니다. 근데 자, 인출 설명하는데도 시간 되게 오래 걸렸어요. 워낙 중요한 개념이습니다. 인출을 이 실력의 아니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책의 저자는 인출을 그렇게만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서 그걸 사후 인출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배우고 난 이후에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배우고 나야 끄집어낼 게 있지. 그러면 사후인출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사후인출 영어를 만들었으면 이루리 선생, 사후인출이란 말이 나왔으면 또 무슨 말도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사후가 있으니까 사전. 그렇죠. 사전인출도 가능하겠죠. 그럼 사전인출은 어떻게 하는 게 사전인출일까요? 그것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끄집어내서. 이미 뭘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끄집어내도록 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개념도 있을 수 있어요. 사전인출. 힌트를 주면 여러분이 요새 하고 있는 플립드 러닝, 거꾸로 수업, 거꾸로 학습. 그건 뭐죠? 먼저 배우고 와서 공부하는. 그죠? 먼저 배우고 와서 근데 바로 공부하면 안 되죠. 선생님은 이 아이들이 지금 먼저 공부해서 제대로 학습한 것과 학습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를 꼭 알아봐야죠. 그래서 대학원에, 지금 대학교에서도 지금 내 학부 학생들을 매주 사전 인출을 합니다. 읽을 거리를 제공하고 그걸 가지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퀴즈앤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너무 좋아요. 뭐 OX, 사지선다, 단답형, 뭐 완성형,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딱 애들이 시험을 이제 10문제를 시험을 보면 답을 하는 순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학생이 맞췄는지, 누가 맞추고 누가 틀렸는지가 바로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10문제를 시험을 봤는데 60점 이하면 내가 그 학생을 호명을 합니다. 자네는 읽었는데 60점도 못 맞았는지, 아니면 어제 술 마시느라고 못 읽었는지. 그래서 읽었는데도 못 맞췄다고 하면 내가 이제 학습법을 다시 가르칩니다. 자네의 학습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요, 인간 좀 그런데 학생들이 의외로 공부법을 몰라요. 근데 대학원 다니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책을 쭉 읽어보면 내가 이걸 고등학교 때 배웠더라면 오늘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을 텐데 이런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법을 의외로 학생들이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어제 안 읽고 오늘 점수가 엉망이다 그러면 그 학생은 일단 경고를 하고,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면 이제 특별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교사가 되는 것보다는 더 다른 훌륭한 직업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충고를 하고 이제 점수가 계속 낮으면 F를 줘서 졸업을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 인출하면 좋은 점이요, 10문제 시험을 쫙 보면 뭘 학생들이 모르는지를 내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전 인출 제도는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철저하게 사용합니다. 미 육군사관학교는 졸업생의 2배 가까운 학생을 항상 신입생으로 뽑고요. 4년 동안 계속 잘라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졸업할 때는 50%가 되지 않는 학생이 졸업하는데
지금 신부를 길러내는 신학교는 보통 신입생의 10% 정도가 졸업한다고 합니다. 과정이 혹독해서 그래요. 근데 아무튼 왜 미 육군은 그렇게까지 사전 인출을 강조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강조할 것 같아요? 전투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우리가 잠시 지금 내복해서 숨어야 되는 상황이니, 야 기다려봐, 그 교본 몇 페이지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막 교본 뒤지고 있는 사이에 내 소대원은 전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배웠던 내용은 적응 무의식 상태로 꺼낼 수 있을 만큼 되어야 돼요. 완벽하게 내 것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개념이 대두가 되죠. 적응 무의식. 이 개념 들어본 적 있나요? 적응 무의식. 없죠? 이 적응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건 이따 또 다시 들어오고 여기다 하나를 더 나는 내가 낯설. 나는 내가 낯설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들어가면, 이 책도 내가 이다 강의용 자료로 해가지고 올려놨군요. 그래서 나하고 저기 한 사람만 볼 수 있게 해놨을 텐데, 여기에다가 내가 파일로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서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 20-30페이지, 거의 30페이지로 요약해놨을 거예요. 적응 무의식이란 건 뭐냐면, 이 저자는, 여러분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속성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김홍신의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그럼 말이 좀 이상하다. 사용, 뭐 우리가 물건이냐 누가 얘기하는데, 물건은 아닙니다. 사용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한자, 그러니까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용은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학생들을 공부시킬 때 항상 사전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용 뜻, 사용 그러면은 여기서 사용을 여기는 이렇게 해놨니? 이용, 사용, 활용의 뉘앙스의 차이 뭐 해가지고 있는데, 이 사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꼭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이라는 말은 일정한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나는 내가 낯설다에 오면은 적응 무의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프로이트에 따르면 90%의 무의식 세계와 10%의 의식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연구해 보니까 프로이트는 틀렸다. 이것이 이 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잉? 그러면 틀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우리 김가영 쌤, 프로이트가 틀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거기에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아니요,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 네. 얘기할 만큼 생각이 되지 않아가지고. 90%의 무의식 세계와 10%의 의식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프로이트의 주장은 틀렸다. 어떤 식으로 틀렸다고 말하는 걸까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 한번 해보십시다. 정찬양 쌤. 90%가 아니라 100%다? 야, 우리 정찬양 쌤 상상력 대단합니다. 맞았어요. 근데 100%는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프로이트의 의식과 무의식 세계 할 때 빙산을 그려놓죠. 그리고 그 빙산 위에 10%가 이렇게 거대한 빙산이 있고 위에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의식 세계다 이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위에 눈송이 하나가 나풀나풀 내려서 살짝 내려앉았는데 그게 의식의 세계다. 그러면 우리가 좀비라고? 무의식 100%가 무의식이면 좀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 적응 무의식입니다. 적응 무의식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최소의 에너지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만들어진 가장 효율적인 기계입니다. 이렇게 작은 뇌에서 이렇게 엄청난 작은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산출을 할 수 있는 기계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계들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써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대부분 수 없는 반복을 통해서 완벽하게 내 것이 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의식하지 않은 채 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다음은 인기 검색 결과입니다. 너한테 시킨 게 아니다. 요새 이 자꾸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꾸 대답을 해서 걱정해. 아무튼 이제 돌아오면요. 그러면 적응 무의식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것 뭐가 있을까요? 수 없는 반복을 통해서. 근데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것 대부분은 실은 적응 무의식 상태다. 이게 프로이트가 하고, 아니 제가 이 사람이 지금 나는 내가 낯설다라고 하는 그 책에 저작하고 있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매일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것. 이미 훈련이 돼서 걸을 때 여러분은 왼발, 오른손 앞으로, 왼발 앞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걷지 않죠. 오히려 생각하면 이상하게 돼버리죠. 그냥 내가 걸어야겠다, 걸어지고 뛰어야겠다, 뛰어지지 근육을 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대표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오이? 말하는 게 적응 무의식이라고? 그러면 그게 적응 무의식이란 걸 금방 실험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정찬양 선생이 뜨앙한 표현을 지었기 때문에 오케이, 찬양, I will ask you a question in English. Then you have to answer in English, right? If cannot, then you cannot graduate. So are you ready? Okay. Yes, I am. 뭐 이제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떠셨어요? 정찬양 선생의 얼굴이 약간 붉어지고 지금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확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왜 그래요? 한국말로 물어보면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아요. 영어로 물어보는 순간 드디어 이제 의식이 풀 가동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한국말로 이해를 하고 그의 질문을 이해하는 것을 한국말로 답을 만든 후에 다시 머리에서 번역을 하고 번역한 것을 영어 단어를 가지고 입으로 발언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복잡하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써서 우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숙해져서 그냥 편안하게 할 뿐이에요.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국 드라마 들을 때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막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그냥 들리죠. 근데 갑자기 영어로 된 영화를 보는 순간 막 엄청 신경 써야 겨우 조금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 자체도 적응 무의식 상태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국어의 소중함은 영어로 수업을 듣고 받아야 되는, 외국 가서 공부할 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한국말로 수업을 주고받는 게 얼마나 행복이었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적응 무의식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적응 무의식,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구구단을 외우는 거 외우긴 외웠는데 적응 무의식 상태가 아니면 얘는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93, 27인데 98 그랬더니 91은 9, 92, 18, 93, 27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걔가 어떻게 수학을 하겠어요? 수학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완벽하게 소화시켜서 생각만 해도 입으로 저절로 나오게 되듯이 수학의 구구단이랄지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와서 계산할 수 있을 때, 그래서 학습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습은 뭐예요? 습, 배울학, 익힐 습. 익힌다는 뜻이 뭐죠? 김열남 쌤. 계속해서 여러 번 연습을 하는. 그렇죠. 끝없는 반복을 통해서. 그래서 원래 습자는 뜻이 어린 새가 계속 날개짓을 한다. 기두자죠. 밑에가 그 원래 흰 백자가 들어있지만 일백백자, 수없이 계속해서 날개짓을 해가지고 드디어 날아가더라. 그래서 습자는 새의 날개짓을 보고 만들어 놓은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문자, 글자를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끝없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학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쓰기는 학습이라고 써놓고 읽기는 학이라고 읽어요. 네가 한 번만 배우면 네 거야. 너 한번
프로젝트 했어. 할 줄 알았지? 근데 너 아는 거다.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애들이 진짜 아는 줄로 알고 돌머리가 돼버린 거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아까 내가 사후 인출, 사전 인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인출을 수없이 해야만 우리의 뇌는 이제 완벽하게 내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후 인출, 사전 인출 했으면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더 있겠어요? 영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만든 영어예요, 전부 다. 어디 우리 김정현 생 사전 인출, 사후 인출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지금 죄송한데 딱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 좋아요. 누가 한번 장명을 해보겠어요? 이 장명 능력 되게 중요합니다. 중간 인출. 중간 인출. 처음하고 마지막에서는 중간. 그래서 뭐 이제 시점으로 보면 중간 같은데 내가 만들어 놓은 용어로는 즉시 인출이 있습니다. 즉시 인출. 그럼 즉시 인출은 뭐겠어요? 우리가 애들한테 즉시 인출 계속 시켰어요. 뭐가 즉시 인출이에요? 수업 시간에 계속 선생님이 아이들과 묻고 답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도 바로 그렇죠. 즉시 인출이 아닐까요? 그것도 즉시 인출이고 그 다음에 노트 정리도 즉시 인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노트 정리는 그 요새 있는 보이스 노트 형태의 노트 정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이스 노트 요새 여러분 그 기능 좋은 거 너무 많아요. 그 컴퓨터에다도 그걸 깔아 놓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걔가 다 받아서 노트로 만들어줘요. 근데 요새는 AI가 발달해서 그렇게 오류가 많지도 않아요. 나중에 읽어보면 다 이해될 만하게. 근데 더 좋은 것은 영어는 여러분 귀에 안 들리잖아요. 얘는 세계 100개국 이상의 언어를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영어로 세팅해 놓으면 영어 회의할 때 걔가 받아 적은 걸 보면서 오히려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상대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런 정도로 잘 돼 있는. 그래서 그런 식의 노트 정리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즉시 인출이라는 건 뭔가 지금 AI가 하고 있는 노트 정리는 귀로 들어가는 걸 바로 써버리는 거예요. 뇌를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즉시 인출이라는 것은 뇌에서 꺼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인출이라는 의미에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구나. 그럼 인출의 종류는 그래 사전, 사후, 즉시가 있네. 근데 즉시 인출은 이거네 하면서 내가 재구조화해서 나의 용어로 다시 적어가는 것. 이게 즉시 인출입니다. 그리고 재구조화해서 적을 뿐만 아니라 이걸 하면서 맞아. 지금 박남기가 소개하고 있는 나는 내가 낯설다. 나 이걸 읽어볼 거야. 읽어볼 거 별표.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것도 읽어야지. 그럼 이것도 별표 하면서 내가 공부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는 거죠. 이게 즉시 인출입니다. 내가 박사과정 수업을 해도 노트 검사를 합니다. 노트만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이해 정도가 노트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미국 박사과정에서도 노트 검사라고 하지 않고요. 미국에서는 저널 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저널 라이팅이 뭐냐면 실은 학습에 관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하고 같이 할 때 읽으라고 했던 모든 자료들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학습한 내용을 전부 다 축적해가지고 기말에 이번 학기 동안 내가 공부한 것은 전체 이거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기가 필기한 것도 있고 내가 썼던 글도 있고 읽었던 내용에 대한 요약도 있고 해서 전부 모아놓은 포트폴리오. 이것을 저널 라이팅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걸 이렇게 모아놓으면 나도 뿌듯해요. 내가 이번 학기 이렇게 많은 걸 읽고 많은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번 학기가 끝나면 여러분들도 이 저널 라이팅 하는 것을 나에게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지금 앉아서 그냥 멍하게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인출을 한다고. 그래서 즉시 인출을 계속하면서 진행을 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즉시 인출 하나 설명하려고 거의 40분 허비했어요. 그래도 좀 의미 있었죠. 그러면 내가 지금 40분 동안 떠들었는데 이 떠든 내용을 어떻게 이해가 됐는지 한번 누구한테 들어볼까요? 김나영 생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 40분 동안 들었던 내용 한번 인출을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머릿속에. 인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출에 대해서 처음 교육적 용어로 처음 생각해 보는데 인출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후 인출, 사전 인출, 즉시 인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열심히 들었고 이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았는데 살짝 그 궁금한 거 생겼습니다. 네, 좋아요. 인출을 음, 교수님이 강조하셨는데 음. 요새 뭐라고 해야 되지? 요새 트렌드의 그 성취 중심 평가와 어, 인출이 나란히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조금 했거든요. 네네네. 구구단이나 이런 게 바로바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이 바로바로 튀어나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주 시험을 보고 이렇게 주입식 교육, 소위 말하는 주입식 교육이 인출에는 조금 효과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짝 들었거든요. 교수님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출이다.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인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출을 위한 그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질문이 성취도 평가와 인출과의 관계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주입식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지금 김가영 선생한테 내가 주입식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한번 더 물어볼게요. 뭐가 주입식 교육이죠? 어떻게 하는 게 주입식 교육이에요? 주입식 교육, 제가 생각하는 주입식 교육은 선생님,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학생의 생각과 사고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용을 때려 넣는 것? 그 사이에 이제 사고보다는 암기가 위주가 되는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만약에 때려 넣는 게 주입식이라면 우리 인간의 뇌는 때려 넣어진다고요? 안 넣어진다고요? 어느 정도는 때려 넣어지는 어느 정도는 때려 넣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주입식에 대해서 명확히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입식을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나쁜 놈이 뭐가 나쁜 놈이니 걔가 어떤 애야 물어보면 교사 주도로 수업하면 주입식인가? 그러면 강의법은 다 주입식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모든 연수는 그럼 다 주입식 교육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연수라는 걸 봤는데 다 그동안에 나쁜 것만 받은 건가? 인터넷상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도 다 거기서 강의하잖아요. 그럼 그거 다 주입식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뭐가 주입식인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야 주입식이 아닌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입식이 뭔지도 모르는 채 교사 주도형 수업, 내가 수업을 하면 그건 주입식이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착각 속에서 그동안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나? 가르치는 건 뭔가? 이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주입식이 뭔가랑 오늘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답을 해주지 않겠습니다. 주입식이 뭔가는 내 책 최고의 교수법에 보면 주입식인 것과 주입식이 아닌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주입식이 되고 어떻게 할 때 주입식이 안 되는가. 교사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더라도 주입식이 안 되는 수업이 있고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학습을 하라고 하더라도 주입식이 될 때도 있다. 그러면 주입식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를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고요.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주입식은 그걸로 놔두고 이 성취도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끝없이 인출을 통해서 어떤 기초 지식, 개념을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한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구분되는 건가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프로젝트를 하도록 하거나 성취도 평가를 해가지고 학습을 하도록 할 때 가장 기본은 뭐예요? 그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응용할 능력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근데 개념을 내가 몰라요. 근데 내가 사용할 줄을 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새 대부분 아이들이 개념을 모르는 채 프로젝트를 한 결과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걔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가져다가 표절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할 때 역으로 아이들이 기본 개념을 그냥 우리가 설명하면 뇌가 블락돼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니까 역으로 가는 거죠. 이 프로젝트를 하려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선생님이 그 애들이 하다 보면 이제 낯선 게 등장해. 그러면 아 그래 네가 이걸 하려면 알아야 될 개념은 이 5가지다. 이 5가지가 뭔지 한번 찾아보자. 그럼 얘가 이제 그 개념부터 찾아보겠죠. 찾아봐가지고 제대로 이해가 됐다면 그러면 이 개념을 조합하고 활용해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그러면서 아이들이 역으로 그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개념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하겠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애들이 도대체 내가 왜 그 개념을 배워야 하는지, 이 개념을 어떻게 써먹을 건지 내가 관심이 없어요. 재미가 없고. 그래서 그걸 순서를 바꿔 놓은 건데, 지금 핵심은 이 개념을 몰라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개념은 굳이 내가 한번 지가 알아서 활용할 수 있으면 이 개념을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들입니다. 그래서 성취도 평가를 한다고 할 때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역량 평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역량 평가는 뭐예요? 그 개념을 활용해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 해결력을 보겠다는데,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왜 그걸 안 하고 자꾸 교사들한테 비판받으면서도 기초 기본지식 평가를 하나요? 왜 그래요? 교육과정 평가원에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의 지금 기초학력 미달은 대형 사기극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60점 이하면 F죠. 애들이 우리가 기초 기본 지식을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을 물어봤더니 60점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F입니다. 이제 재수를 해야 돼요. 다시 그 학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르치고 나서 개념을 물어봤더니 60점 이하를 F로 해버리면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요. 60점 이상자가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점으로 했어요. 세계에서 20점으로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20점 뭐예요? 사지선다라면 눈 감고 찍어도 25점이죠. 내가 1번만 다 해도 25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을 발견해내는 것과 비슷해요. 핀란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약 17%입니다. 대한민국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1.2%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우리나라 애들이 머리가 좋아서 특수교육 대상인 게 아니라,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아니면 안다고 가정하고 그냥 데리고 가는 거죠. 하여튼 이제 말이 너무 깊게 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가원에서는 기본 개념을 물어봐도 70~80% 애들이 F인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문제 해결력을 우리가 측정하겠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봉착된다. 그래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각한 국면에 와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지금 우리는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즐겁게 공부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즐겁게 즐겁게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학교가 재미있는 학습터가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터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옛날 이해찬 세대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듯이, 지금 10년 동안 배출된 아이들은 향후에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 기본 개념을 우리가 안 넣어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성취도 평가라는 개념하고 기초 기본 학력이라는 거고, 성취도 평가를 통과했다면 기초 기본 학력은 당연히 70~80% 이상이 60점 이상 나와야겠죠. 안 그러고서 성취도 평가는 통과될 수가 없어요. 개념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취도 평가에서 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여튼 길고 길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내 수업을 들을 때 가만히 앉아서 듣지 말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기록하면서 함께 즉시 인출을 하면서 듣는다면 도움이 될 거다. 이 말 하나를 설명하는데 50분 동안 소비가 됐습니다. 그래도 뭐 의미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인출이란 말을 들으면 이제 시험을 떠올리게 될 텐데, 현금 인출기를 보게 되면 애석하게도 이제 박남기의 얼굴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금 인출기 볼 때마다 저 인간 또 보여. 미치겠어. 어떻게 저 얼굴 좀 지울 수 없을까?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현금 인출기 지나갈 때만 아니면 돈을 봐도 내 얼굴 떠오를지도 몰라요. 오늘 이게 첫 시간의 기대 효과입니다. 그러면 일단 47분 동안 아까 또 수업 시작 전부터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밤이라서 많이 피곤할 거예요. 수업도 하고 얼마나 피곤한지 이해가 됩니다. 나도 오늘 오전에 학부학생들 3시간 동안 그것도 말도 되게 안 듣는 과를 가지고서 깨워가면서 수업을 하고 나니까 완전 기진맥진했어요. 근데 밤에 이제 다시 여러분을 만나서 기력을 회복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피곤할 겁니다. 지금부터 8시까지 13분간 휴식을 취하고 8시부터 이제 여러분이 공부해왔던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시에 만나도록 할게요. 잠시 휴식합니다. 네.